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지금 현재 컨센서스를 배우고 있죠. 지난 시간에 나카모토 컨센서스 배웠었고, 그 전에는 우리가 비잔틴 컨센서스를 배웠었고, 이제 오늘은 뭐 컨센서스 마지막이라 볼 수 있을 텐데, 그냥 좀 그 두 개를 합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라지 스케일 컨센서스. 그래서 커밋 그 굉장히 많은 참여자가 있을 때, 그리고 그런 POW를 쓰지 않는 그런 경우에 어떻게 컨센서스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할까요? 가볍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컨시스턴시, 그 다음에 라이브니스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컨시스턴시는 모든 어니스트한 노드들, 마이너들이 다 뭐 일부를 앞쪽을 보든지 뒤쪽을 보든지 다 이렇게 일치한 그런 걸 봐야 되는 거고, 라이브니스는 어쨌든 트랜잭션이 계속 블럭에 들어가서 블럭이 만들어지면서 내가 만든 트랜잭션이 어쨌든 계속 블록체인에 쌓일 거가 보장이 되는 게 라이브니스. 그래서 라이브니스는 계속 블럭이 자라나는 게 라이브니스고, 파이널레트는 내 트랜잭션 블록체인에 들어갔는데 얘가 파이널라이즈 됐다는 뜻은 모든 노드들, 블록체인 노드들이 같은 장부를 가지고 있어서 여기에 들어간 트랜잭션은 이제 더 이상 바뀌지 않겠구나. 그래서 여기서 뭐 나 돈을 나한테 보냈다. 그럼 내가 무슨 서비스를 해도 된다 하는 거를 이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최종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더 이상 이제 포크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의 블록체인으로 쭉 갈 거다. 그런 게 이제 보장이 되는 게 파이널리티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다이나믹 어베일러빌리티는 뭐 체인이 원래는 이제 몇 개 죽는 건 상관없는데, 예를 들어 파티션 네트워크가 끊겨가지고 두 개가 따로따로 자라나도 어쨌든 계속 서비스가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다이나믹 어베일러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포크가 생긴 상태로 계속 쭉 자라나는 거죠. 물론 이제 포크가 되면 파이널라이즈 되지 않겠죠. 파이널라이즈 된다는 건 포크가 되지 않고 하나로 쭉, 그래서 더 이상 뭐 저쪽으로 갈 염려가 없는 게 우리가 파이널라이즈거든요. 라이브니스는 어쨌든 내가 그냥 블록체인에 트랜잭션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나카모토 컨센서스는 POW라서 우리가 이제 블록을 찾는 그런 행위를 하는 거였죠. 블록이 쭉 쌓이고 헤더가 있고 타임이 있고, 여기에 난스를 모든 마이너들이 동시에 찾아서 먼저 찾은 사람이 블록을 집어넣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 그리고 아무나 마이너가 될 수 있었고, 뭐 노드들이 마이너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 참여할 수도 있고 언제 떠날 수도 있고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리고 누가 이 블록을 찾을지, 리더가 될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2분의 1 이상이 커럽트 되지 않으면 그래도 계속 가장 긴 걸 따라가기 때문에 괜찮다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느렸죠. 엄청 느렸죠. 다 어니스트해도 뭔가 이 난스 값을 찾아야 되니까 느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리소스를 많이 쓰죠. 컴퓨테이션 CPU를 많이 써서 전력도 많이 쓰고 이게 문제가 되고, 그래서 요즘 POS 쪽으로 많이 가고 있죠. 스테이크 쪽으로. 그리고 포크가 일어날 수 있어요. 당연히 이게 따로따로 붙어서 쭉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고, 왜냐하면 만약 네트워크 같은 게 끊어졌다, 그럼 그냥 두 개 따로따로 계속 커지겠죠. 왜냐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그리고 뭐 딜레이가 길어졌을 때 이게 뭐 합의가 될지 않을지 모르겠고, 파이널티는 없어요. 왜냐하면 포크가 길기 때문에 네트워크 끊어져 있으면 나는 그냥 길게 쭉 가고 저쪽에서도 길게 쭉 가가지고 뭐 저쪽 편이 더 길어서 이렇게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파이널티는 되게 떨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거기에 반해서 이제 비잔틴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합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명을 붙이는 거예요. 블럭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빨라요. 뭐 난스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서명을 해서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빠르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파티션이 됐다, 내가 끊어져 있다, 그러면은 서명을 할 수가 없죠. 블럭을 만들려면 얼마 이상의 서명을 해야 되는데 서명을 다 못하기 때문에 블럭이 안 만들어져요. 그냥 죽은 것처럼 보이죠. 서비스가 중단되는 거죠. 그 다음에 파이널리티 입장에서는 파이널리티는 좀 쉬워요. 왜냐하면 노드들이 다 서명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서명을 했다는 얘기는 다 동의했다는 거고 더 이상 포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파이널리티는 훨씬 더 좋고,
그리고 대신 이제 서명을 해서 서로 막 데이터를 주고 받아야지 서명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누군지 다 알아야 돼요. 노드가 누군지 알아야지 아, 마이크 들리나요? 알아야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선발될지 알 수가 있을 수도 있죠. 사실은 다 서명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일정 2분의 1 이상한테 뇌물을 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바꿀 수 있어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블럭을 누가 만들지 리더를 예측할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이런 POS, POW 그래서 웍을 하는 그런 컨센서스랑 비잔틴 폴트에 기반한 그런 서명 기반의 그 컨센서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이 두 개가 좀 서로 다르죠. 보면 하나는 느리고 빠르고 이쪽은 라이브니스를 개런티돼서 계속 가는데 포크가 길어져서 파이널라이즈는 잘 안 되고 반대쪽은 네트워크 끊어지면 블럭이 다 안 만들어지고 좀 많이 달라요. 네. 그래서 다이나믹 파티시페이션, 뭐 하이 파티시페이션, 로우 파티시페이션 뭐냐면 어, 그 합의하는 사람이 그 마이너가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뭐 네트워크 끊어질 수도 있죠. 그런 경우 보면 나카모토 컨센서스는 어떻게 될까요? 합의하는 사람이 적어요. 블럭이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만들어져요. 그렇죠? 그냥 마이너가 적어도 만들어지고 많아도 만들어지고 그렇죠? 네트워크 끊어져도 만들어져요. 근데 BFT는 어떻게 해요? 비잔티는 합의에 참여하는 노드가 뭐 2분의 1 이하라든지 이렇게 되면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아예 안 만들어져요. 네트워크 끊어져도 그래서 안 만들어져 있을 거고. 그래서 나카모토 컨센서스 POW 같은 경우에는 여하튼 뭐 끊어지든 말든 어쨌든 계속 블록이 커져요. 블록체인에 계속 블록이 쌓여요. 그래서 뭐 다이내믹 어벨러비티 즉 네트워크가 끊어져도 어쨌든 블록체인은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죠. 물론 포크가 생길 수는 있겠죠. 이게 생겨가지고 포크가 생길 수 있지만 계속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중간에 네트워크가 끊어져 분리가 돼버리면 포크가 생겨서 블록체인은 계속 자라지만 거기 있는 것들이 파이널라이즈는 안 되죠. 어느 게 될지 모르니까. 세이프하진 않아요. BFT는 거기에 반해서 로우, 그러니까 파티션트가 없으면, 그러니까 서명해준 사람이 없으면 블럭이 안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네트워크에 파티션이 됐다, 끊어져 있다. 그럼 절반은 저쪽이고 절반은 이쪽에 있으면 또 서명이 안 돼서 안 만들어지겠죠. 중간에 끊어지거나 하면은 아예 블럭이 커지지가 않아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파티션도 없고 참여자도 많으면 계속 블럭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BFT랑 나카모토 컨센서스 비트코인 쪽이랑 보면 그래프 완전 확연히 다르죠. 두 개가 확연히 다르죠. 그래서 왼쪽은 계속 서비스는 되고 있는 거고 근데 오른쪽 같은 경우는 서비스는 안 되고 있지만 BFT로 블럭이 만들어졌으면 포크는 안 일어났겠죠. 그렇기 때문에 파이널라이즈는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른 거죠. 왼쪽은 어벨러비티가 높고 오른쪽은 파이널리티가 좋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어베러비티도 좋고 파이널리티도 좋은 이런 스킴을 만들 수 있을까? 뭐 이런 일종의 리서치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거에 대해서도 뭐 계속 리서치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뭐 20년도에 또 있었고 사실 이거 어렵죠. 딜레마죠. 딜레마죠. 왜냐하면 어벨러비티도 있는데 파이널리티도 있으면 제일 좋으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어요. 어떤 프로토콜 만들고 싶냐면 트랜지션 막 들어오면 컨센서스를 통해 가지고 파이널리티도 제공을 하면서 그러면서 어벨러비티도 높은 이런 거를 하고 싶은데 보면은 이 그래프 두 개를 보면 빨간색랑 파란색 보면은 어느 게 더 높은 위치에 있어요? 빨간색이 높죠. 항상 어벨러비티가 더 높은 데 있고 파이널리티는 더 낮은 거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실제로 블럭을 만들다 보면
어벨러비티는 그냥 계속 집어넣는 거죠. 파이널리티는 그게 포크가 되어 있으면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벨러블한 것 중에서 요 정도까지는 우리가 파이널리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파이널라이즈 있는 게 전체 블록체인에 담겨 있는 것보다는 작겠죠. 파이널라이즈 했다는 거는 더 이상 이제 안 바뀐다는 뜻이고 제대로 끝났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파이널라이즈 된 게 어벨러블한 것은 보통 더 작아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블록체인이 쭉 있으면 이 중에 앞쪽 파란색 부분은 파이널라이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안에 들어있는 트랜잭션은 우리가 더 이상 안 바뀔 거라 보는 거고 뒤쪽에 주황색 부분은 다른 쪽의 포크 때문에 나중에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림을 두 개 합쳐보면 위에 주황색 부분이 어벨러블 계속 증가되는 거고 그러다가 밑에는 이제 파이널 데이터인 거죠. 저 두 개를 이제 어떻게 좀 잘 머지하는 그런 컨센서스 알고리즘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게 21년도 논문에 있던 내용이에요. 논문에 있는 내용을 한 거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이렇게 되는 걸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벨러블한 거를 계속 증가하다가 중간중간에 파이널라이즈 된 걸 우리가 또 만들어주면 되겠죠. 어벨러블한 것도 있고 파이널 된 것도 있고 둘 다 제공해 주면 좋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여기서 이제 스냅 앤 챗 컨스트럭션으로 일단 어벨러블하게 블록체인에 막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나카모토 POW로 막 블록체인에 집어넣어요. 그러다가 근데 얘는 포크가 일어나서 파이널라이즈는 안 될 수 있다고 그랬죠. 파이널라이즈를 하려면 BFT를 쓰는 게 훨씬 더 좋죠. 걔는 마이너들이 다 서명을 해가지고 이거가 우리가 다 합의된 거다라고 딱 정해버리고 더 이상 고쳐지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POW 같은 걸로 해서 계속 블록체인을 증가하다가 증가하고 있어 렉처가 중간중간에 어떤 시점에 BFT를 돌리는 거야. 그래서 거기 참여하던 노드들끼리 여기 이 블록까지는 우리가 다 동의하는 걸로 하자. 그래서 서명을 막 하는 거죠. 물론 그때 서명이 안 되면 그러면 파이널라이즈 안 되는 거고 네트워크 같은 게 끊어져 있지 않아서 파이널라이즈 되면 그 순간에는 다 파이널라이즈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파이널라이즈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계속 어벨러블한 거 계속 붙여나가고 그러다 또 스냅샷을 찍고 그래서 주기적으로 파이널라이즈 이런 식의 스킴을 얘기하는 거고 이더리움 2.0도 이런 스타일을 써요. 이더리움 2.0에서도 이런 얘기를 쓴다. 근데 원래 이더리움은 POW 썼었죠. 나카모토 컨센서스 POW 썼고 2.0에서부터는 POS를 쓰죠.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를 쓰고 있어요. 지금은 이미 POS로 바뀌었죠. 그래서 POS 같은 경우에 스냅 앤 챗 스타일 프로토콜을 사용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더리움 2.0에서. 파이널라이즈도 제공하고 그다음에 어벨러비트도 제공하고 그래서 계속 붙여서 가다가 한번 전체 한번 서로 서명을 해가지고 이 블럭까지는 끝난 거다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블럭 자체는 12초마다 하나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한 에폭에 32개의 블럭이 담기는데 그 에폭마다 파이널라이제이션 된다. 그러니까 2개 정도 에폭을 기다린 다음에 파이널라이즈 프로토콜로 BFT를 돌려가지고 서명을 해서 그거는 파이널라이즈 된 걸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우리가 이제 나카모토 컨센서스는 POW를 써서 난스를 계산하는 거였고 POS는 기본적으로 돈을 거는 거죠. POW는 내가 그 컴퓨터가 한 대만 있는데도 1000대 만 대를 하는 걸 막기 위해서 계산을 하는 걸로. 계산을 한다는 얘기는 자기가 버추얼 머신을 1000개 만 개를 써도 계산이 더 늘어나는 건 아니니까. 네, 그렇게 해서 11어택, 그러니까 마치 사람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속이는 걸 막을 수 있는 거고 프로프 스테이크는 돈을 거는 거죠. 돈을 거는 거니까 돈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 한 개 코인을 걸고 하는 거니까 비례해서 쉽고 어렵고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블럭을 만들 그런 찬스가 자기가 건 돈에 비례해서 돈을 많이 걸면 블럭을 프로듀스할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고 이런 식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인센티브로는 리워드랑
비 같은 거 블럭 만들 때마다 받는 거고, 만약 잘못하면은 자기가 건 돈에 대해서 벌금을 맞게 되죠. 자, 그다음 우리가 이제 비덤핑 컨센서스 보면 노드들끼리 서로 막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죠. 마이너들끼리. 저게 근데 마이너가 뭐 한 30개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할 수 있지만, 저게 만약에 뭐 1000개, 10,000개쯤 된다고 쳐봐요. 1000개, 10,000개가 서로 통신하는 건 너무 어렵겠죠. 그렇죠? 마이너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안정적일 거예요. 왜냐하면 30개면 탈중화되어 있지 않아서 30개만 어떻게 잘하면 그 네트워크를 막을 수 있잖아요. 블록체인은. 근데 1000개, 10,000개 되면 훨씬 더 안정적이겠죠. 공격하기도 힘들고. 근데 문제는 1000개, 10,000개에 대해서 BFT를 돌리는 건 어려워요. 통신이 많아서. 그래서 이렇게 BFT를 돌리면 좋겠는데 많은 경우에 어떻게 돌릴까 하는 게 이제 이슈인 거죠. 뭐 이드람 같은 경우도 사실 이 마이너로 참여하는 게 1000개, 이런 10,000개 이런 식으로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당연히 저 사람 전체가 다 블럭을 만들 수 없으니까 전체 마이너 중에서 일부를 뽑아요. 그래서 그걸 커미티라 부르고, 뽑은 다음에 그 사람 안에서 우리가 BFT를 돌리는 거죠. 그럼 이제 두 가지 이슈가 있겠죠. 어떻게 뽑을까? 얼마나 뽑아야 되느냐. 이런 걸 잘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뽑아가지고 이 커미티 안에서 한 명이 블럭을 프로포즈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서명을 해주면 그건 밸리드한 블럭으로 가는 걸로 우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에 이제 이 커미티 안에 얼마 정도 비율까지 커럽트 되어도 괜찮을까? 우리가 BFT 할 때는 2분의 1 이상이어야 되는데 실제로 빠르게 하려면 3분의 2 이상이 어니스트 해야 된다고 그랬죠. 2분의 1 이상이면 되게 커뮤니케이션 많고 3분의 2 정도면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3분의 2 정도 어니스트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그러면 전체 만약 절반 정도만 어니스트하고 절반은 커럽트 되어 있다. 그 운이 나쁘면 전체에서 나쁜 사람들만 뽑을 수도 있겠죠. 아예. 그럼 그 사람들은 이상 블록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 어느 정도 다 착한 사람들이 있어야 될까 보면 이제 그래프가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전체가 한 1000명 된다고 쳐봐요. 1000명이 있고 그 중에서 뭐 커미티로 전체 뭐 2000명 이렇게 된다고 치든지, 그 중에서 커미티를 한 100명 정도 뽑는다 쳐봐요. 그러면 한 80% 정도가 어니스트하다. 면 뭐 80%면 0.8이죠. 0.8, 0.2, 0.2만 0.8과 0.2가 있는데, 이 중에서 막 뽑아가지고 뭐 한 3분의 2 정도가 어니스트하게 되도록 뽑을 수 있는 확률을 따져보면 커미티 사이즈를 한 1000명, 1000명을 했다는 얘기는 여기에 이제 전체가 뭐 10,000명, 100,000명 있다고 치고 이 중에 1000명을 뽑은 거예요. 1000명을 뽑았을 때 뭐 2000명 이렇게 뽑았을 때 어니스트 유저가 한 80% 정도 있으면 정도 될 때 커뮤니티가 돌아가지 않을 확률이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 그러니까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는 잘 안 일어나는 일이죠. 거의 잘 안 일어나죠. 그래서 전체 커뮤니티에 어니스트한 유저들 충분히 많이 있으면 여기 커뮤니티는 아마 전체 커뮤니티가 1000명쯤 되고 그 중에 80%가 어니스트하다고 하고, 이 중에서 사람을 몇 명 뽑는데 67%가 어니스트하게 향상되도록 만들어질 확률이 안 만들어질 확률이 저거보다 작아지려면 한 80% 이상이 다 어니스트하면 되더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여기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 중에 80%가 착한 사람들이에요. 20%는 나쁜 사람들이고, 랜덤만 골라요. 랜덤을 골라가지고 봤더니 67%가 착한 사람이고 나머지 33%는 나쁜 사람이에요. 그거 이상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니스트가 60보다
높으면 좋겠죠. 근데 그보다 낮을 수도 있잖아요. 운이 나쁘면. 그래서 운이 나빠서 그보다 낮을 확률은 5의 C의 마이너스 9승 정도로 아주 낮은 확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 문제는 이제 이런 커미트를 뽑아야 되잖아요. 전체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커미트를 뽑아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뽑냐? 랜덤하게 뽑는 게 사실 블록체인에서 또 쉽지가 않아요. 블록체인이 아니라 어디든 우리가 랜덤하게, 여러분들 그 복권 같은 거 할 때 랜덤하게 뽑잖아요. 그렇죠? 뭔가 복권을 할 때 랜덤하게 뽑는 거는 뭐가 있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랜덤에 뽑았다는 걸 우리가 믿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블록체인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믿지를 않거든요, 서로. 그래서 상대방을 믿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랜덤을 보장해 줄까가 사실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랜덤 셀렉션. 뭐 이제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각각의 스테이커는 뭐냐면 마이너라고 생각하면 되죠. 마이너들이 해시를 계산해요. 그래서 자기 PK, 자기 퍼블릭 키가 있고, 그다음에 현재 블럭에 대한 넘버가 있어요. 이 두 개를 해싱을 해요. 그래서 이 해싱한 값이 뭔가 주어진 어떤 타겟보다 낮다. 그러면 이 PK가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뭐 수천 명, 수만 명이 이렇게 마이너가 있으면 이 중에서 몇 명을 뽑아서 커미트를 만들 텐데, 커미트를 뽑히려면 자기 PK랑 현재 블럭 넘버, 어떤 그냥 랜덤이라는 숫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걸 해시해 가지고 나온 결과가 어떤 숫자 2야. 그러니까 여기 해시했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냥 주사위를 던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기가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얼마 이하가 나오면 내가 커미트를 뽑힌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뽑히면 그러면 그 비잔틴 커미티가 되는 거죠. 커미티가 돼서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커미티 뽑히는 걸 1000명 이하로 하고 싶다. 그러면 현재가 뭐 10만 명입니다. 10만 개다. 10만 마이너가 있고 이 중에 1000명이 되게 하려면 저 타겟을 잘 정하면 되겠죠. 100분의 1이 확률로 되도록 이렇게 잘 정해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랜덤하게 뽑히는 것처럼 보이죠. 내 PK가 있고 그 다음에 블럭 넘버가 있으면 해시를 계산해야지 내가 뭐가 되는지 아는 거예요. 해시하기 전에는 저게 타겟보다 작을 때는 잘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내 PK가 딱 고정이 돼 있으면 블럭 넘버가 주어졌을 때 저게 낮고 높고 한 게 그냥 확률적으로 되는 거죠. 자기가 컨트롤하기 되게 어려워요. 근데 문제는 저 PK를 딱 고정하면 좋겠는데 스테이커가 자기가 커미트를 뽑힐 수 있는 그런 PK를 트라이를 해보는 거야. 이거 넣으니까 안 되네. 이거 넣으면 안 되네. 이거 넣으면 안 되네. 요거 넣으니까 되네. 그럼 난 내 PK는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좋은 PK를 여러 개 해놓고 PK 여러 개 중에서 자기가 좋은 거 그걸로 항상 요거다 요거다 이런 식으로 속일 수 어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거를 이제 모르게 하는 게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자기가 커미트를 뽑힐지 안 뽑힐지는 어떤 랜덤한 숫자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저 랜덤을 우리가 해시를 가지고 계산하는데 그럼 랜덤이 뽑히기 전에 자기가 미리 계산을 해보겠죠. 자기가 계산해서 나한테 제일 좋은 PK가 뭔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저런 걸 모르게 하려면 뭔가 랜덤한 비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계산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계산해서 뭔가 주어져서 이 값이 랜덤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어떤 파티도 프리딕트하거나 매니플레이트, 그러니까 뭐 조정하거나 이렇게 고쳐 유용하게 할 수 없는 그러한 뭔가 랜덤한 밸류를 만드는 그런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죠. 근데 문제는 블록체인은 사실 디센트럴라이즈 되어 있기 때문에 저런 서비스를 만들기 좀 어렵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뭔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랜덤한 걸 값을 딱 만들어서 그걸 다 공통으로 쓰면 참 좋겠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할까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커미티 셀렉션 때문에. 그래서 자, 만약 이제 랜덤한 비컨이 있다. 어떤 뭐 트러스트한 노드가 있어서 걔가 랜덤을 딱 날려준다.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각각의 스테이커들은 일단 블럭, 웨이트 블럭, 이치 블럭은 랜덤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각각의 사람들은 자기 PK를 이제 가지고 있고 랜덤이 탁 나오면 비컨이 나오면 그러면 PK를 넣어가지고 해시를 계산을 해요. 그래서 이게 어떤 타겟보다 작으면 그러면 커미트가 되는 거다. 그래서 이 랜덤이 오면 되겠죠. 그렇죠? 자,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블록 넘버 같이 이렇게 고정된 걸 쓰면 사실 누가 커미트가 될지 다 알아요. 예측도 되죠. 그렇죠? 그런 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저 비컨을 만드는 게 문제죠. 랜덤 비컨. 랜덤한 값을 모든 사람들이 쉐어할 수 있는 랜덤 값을 만들면 그걸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 내가 선택이 될지 안 선택이 될지 알 수 있는 거죠. 내 PK를 고정해 놨으면. 만약에 이게 아니면 블록 넘버 같은 경우는 내가 PK를 처음에 선택할 때부터 블록 넘버가 다음엔 1000, 1001, 1003, 1004 이렇게 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PK를 요걸로 잡으면 이때 셀렉트 그러니까 셀렉트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하는데 내가 이런 PK를 잡으면 뭐 훨씬 많이 셀렉트가 되겠구나. 그럼 그런 PK로 잡을 수도 있잖아요. 예측이 가능하니까. 그걸 못하게 하려고 랜덤한 PK를 쓰는 건데 저 랜덤한 값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 수 있느냐가 이제 이슈인 거죠. 그래서 비컨 작전은 일반 스태커들은 추측이 불가능해서 어떤 PK를 뽑아는 게 좋을지를 모르게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게 이제 이슈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기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만약 블록체인을 가지고 뭐 복권 같은 걸 만들고 싶다. 뭐 추첨하는 걸 만들고 싶다. 그 랜덤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랜덤을 주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 안에서 만들면 좋은데 그런 거에 똑같이 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verifiable random function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왔어요. 이것도 이제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랜덤을 이제 좀 비컨 우리가 뒤에서 이제 볼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알고리즘 돌아가는지. 랜덤한 비컨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커미트도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커미트 안에서 누가 블럭을 프로포즈 할지 또 선택해야 되겠죠. 그렇죠? 커미티가 뭐 30명 있으면 이 사람이 뽑힐지 이 사람이 뽑힐지 이걸 정해줘야 되잖아요. 그것도 이제 이 랜덤 비컨을 써가지고 뽑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알고랜드라고 하는 블록체인 회사에서 제안한 그런 방법이에요. 뭐 이것도 아마 동영상으로 있는 건데 화면과 말하는 게 일치하지 않아서 우리도 뭐 그런 거 하잖아요. 뭐 로또 번호가 뭐 새해 나갔다든지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막 그러죠. 뭐 녹화 방송이라는 얘기도 하고 그래서 방송되기 이미 다 결정 났고 미리 사놓고 방송될 때 나중에 나오는 거니까 뭐 조작해서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막는 게 사실은 기술적으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실제 그럼 랜덤을 만드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가 있느냐? 아마 여러분들 그 SK 쪽에서 전에는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모르겠어요. 뭐 휴대폰 중에 양자 뭐였죠? 난수 휴대폰인가 뭐 그런 거 혹시 들어온 거 본 적 있어요? 광고 중에? 뭐 우리 휴대폰은 랜덤을 만드는데 진짜 랜덤을 씁니다. 뭐 이런 거 광고하는 거 있었죠. 거기에 쓰는 게 이제 이런 거예요. 뭐냐면 양자역학을 쓰는 거예요. 그 양자역학 보면 우리가 관찰하기 전에는 이게 뭐 이쪽인 스핀이 이쪽인지 저쪽인지 모르고 또는 뭐 평광이 이쪽인지 이쪽이 모른다 그런 게 있죠. 그런 게 있어요. 양자역학적으로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뭐 관찰할 때까지 이건지 저건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방사능 같은 걸 측정을 해보면 반감기란 거 있죠. 반감기로 뭐 감마선이 튀어나오고 막 하잖아요. 그렇죠? 뭐 베타선이 나오고 하잖아요. 그 시간이 반감기는 이제 긴 시간을 보면 한 요 정도 그 전체 중에서 반으로 줄 시간이 이 정도 걸린다는 게 반감기잖아요. 또 원자들이 쭉 있으면 엄청 많이 있으면 그 중에서 확률적으로 절반은 요 정도 시간 안에 다 붕괴해서 막 방사능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개개인을 봤을 때는, 개개의 원자를 봤을 때는 실제 얘가 언제 붕괴가 돼가지고 방사능 할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랜덤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방사능이 나왔고 그 다음에 나올 텐데 이게 확률적으로는 뭐 이런 분포를 따는 걸 알겠는데 실제로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예측 못해서 그 시간을 재서 그걸 랜덤 넘버로 쓰겠다. 그러니까 자연계를 쓰는 거죠. 자연을 쓰는 거. 그래서 뭐 이런 게 이제 그런 걸 한 거예요. 실제로 매저를 해가지고 이게 이쪽인지 저쪽인지 그걸 가지고 비트 0을 만들어서 하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문제는 물리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되지만 블록체인에서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블록체인에서 어쨌든 우리가 계산을 통해서 랜덤을 만들어야 되니까 자,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일단 여하튼 블록체인에서 보면 참여자들이 있죠. 여러 명. 이 사람들끼리 뭔가 계산해서 랜덤을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 저렇게 앨리스부터 저까지 있고 블록체인이 있고 각각 랜덤을 보내요. 그런 다음에 저거를 뭐 다 합치든지 해서 값을 내면 합치든지 해시를 내서 저걸 우리가 랜덤한 비컨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자, 저렇게 하면 저거의 문제점은 뭘까요? 순서대로 앨리스가 랜덤되고 밥이 랜덤되고 찰리가 랜덤되고 쭉 내요. 물론 저 랜덤 값은 다 블록체인에 저장이 돼요. 저장된 거를 다 저장이 되고 나면 모든 사람들이 해시를 계산해서 랜덤 값이 뭔지 계산을 하는 거예요. 또 저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앨리스가 자기 PK랑 계산해서 뭐 자기가 커미트가 되는지 또 리더가 되는지를 계산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되는 게 뭘까요? 그리고 여기서 가정은 조가 마지막에 랜덤을 낸다고 쳐봐요. 저 랜덤은 당연히 RA는 앨리스가 뽑은 값, RB는 밥이 뽑은 값, RZ는 조가 뽑은 값이에요. 자, 이거의 문제점은 조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RZ를 뽑아가지고 해석을 해볼 수 있죠. 또 랜덤을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자기한테 좋은 값을 뽑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랜덤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생각하면 저 B컨에다가 모듈러 뭐 26 해가지고 그 값이 복권에 선택되는 거라고 쳐봐요. 그러면 조는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한테 제일 좋은 랜덤을 뽑아가지고 자기가 뽑힐 랜덤을 미리 계산해가지고 그 값으로 내보내겠죠. 이해돼요? 그래서 이건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조는 다른 사람의 값을 보고 나한테 가장 유리한 값을 항상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조가 다른 사람의 값을 안 보고 못 보고 그리고도 자기가 일단 이렇게 내겠다고 생각했으면 무조건 4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앨리스 밥들은 값을 처음에 다 보여주지 않고 저 값에 대한 커미먼트는 뭐냐면 일종의 해시 값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앨리스 밥들은 RA, RB 저런 게 쭉 있으면 일단 해시를 다 해요. 해시를 다 한 다음에 저 해시 값을 다 블록체인에 저장을 해요. 근데 해시를 저장했을 때는 조 같은 경우에는 RA 값은 몰라요. RA 해시 값만 알지. RB의 값도 몰라요. RB의 해시 값만 알고 해시 값을 안다고 해도 원래 RA 값이 뭔지 모르죠. 우리가 해시 배울 때 해시 아웃풋을 한다고 해서 인풋은 모르니까 이렇게 다 이제 저렇게 해놓으면 일단 저걸로 딱 고정이 된 거예요. 고정해놓고 그 다음에 앨리스가 RA를 내보내요. 두 번째 라운드. 밥은 RB, 찰리는 RC. 그러면 뭘 할 수 있냐면 앨리스가 이미 해시값을 처음 라운드에서 다 내보냈죠. 그 다음에 RA를 내면 저게 RA가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체크해 볼 수 있죠. RA에다가 해시해가지고 첫 번째 라운드에서 낸 값이랑 같은지 체크해 보면 되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체크해 볼 수 있어요. 조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RA, RB, RC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RZ를 낼 거라고 이미 커밋을 한 거죠. 해시로. 그래서 RZ를 내야만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게 문제가 없나요? 어떤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랜덤을 만들어. 그러면 어때요? 이런 것 같아요? 돈이 걸린 걸 생각해 봐요. 자, 여기에 자기가 당첨이 되면 100만 달러를 받는 거예요. 조 입장에서. 자, 조는 어떻게든 받고 싶겠죠? 어떻게 공격할 수 있나요? 없나요?
저는 RZ를 선택할 방법은 없죠, 전혀. RZ를 저기 자기한테 유리한 걸로 할 방법은 없죠. 유리한 걸로 하려면 다른 사람들의 값을 알아야 되는데 그건 모르고. 그렇죠? 첫 번째 라운드에서 자기가 뭘 낼지는 결정했고. 근데 여기서도 일단 공격이 가능한 게 있어요. 아니면 뭐 간단하게 지금은 그렇죠. 자, 여러분들 여기 안에서 모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 사람 뽑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제가 돈을 준다고 쳐봐요. 그래서 마지막에 한 사람이라 쳐요, 본인들이. 그러면 자, H까지 할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저희가 뭔가 할 수 없어요. 다 했는데 저 입장에서 RZ를 넣으면 자기가 선택이 안 돼요. 그러면 얘는 뭘 할 수 있어요? 그냥 배를 째는 거예요. RZ를 안 줘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안 들어가는 거죠. 그냥 무효예요. 다시 해야죠, 뭐.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오프닝을 안 할 수 있어요. 조 같은 경우에. 내가 보니까 다른 사람 다 오픈한 걸 보고 보니까 내가 이거 오픈하면 나한테 손해네? 그러면 그냥 안 하지 마.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문제예요. 물론 이거를 하기 위해서 오픈 안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벌금을 매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벌금을 내게 할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조가 자기는 정말로 오픈하고 싶은데 뭐 컴퓨터 죽었다든지 네트워크 끊어져서 오픈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 또 벌금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좀 복잡해지죠. 의도적으로 했는지 의도적이지 않은지도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오픈 안 할 수 있는 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verifiable delay 펑션이에요. 그러니까 딜레이를 준다는 거예요. 자, 펑션은 어떤 값이 인풋이 주어지면 아웃풋이 하나로 결정되는 게 펑션이죠. 인풋이 주어지면 계산해서 아웃풋이 나오는 거고, 딜레이는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렇죠? 딜레이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어떤 t 시간이 걸리는 거고, 그보다 짧은 시간에 계산 못하는 게 딜레이예요. 그래서 딜레이 펑션은 뭐냐면 뭔가 펑션이가 계산을 할 수 있는 건데 그 계산하는데 걸리는 게 시간이 꼭 걸리는 거예요. 보다 짧게 못하는 펑션은 우리가 딜레이 펑션이라고 해요. 베리파이어블은 그래서 펑션이 뭔가 계산하면 오래 걸린다고 그랬죠. 근데 그게 맞게 계산했는지 체크하는 건 금방 할 수 있게. 그러니까 계산은 오래 걸리는데 맞는지 체크는 빠르게 하고 싶은, 베리파이는 하고 빨리 하고 싶은 그런 게 이제 베리파이블 딜레이 펑션. 이해돼요? 그러니까 펑션이고 내 시간 계산하는데 시간은 걸리고 그렇지만 이게 맞게 계산했는지는 빨리 계산할 수 있고 체크할 수 있고 이게 베리파이블 딜레이 펑션. 그래서 시큐리티 프로퍼티로 인포멀하게 적었는데 좀 복잡하죠? 따져보면 이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자, 여기 보면 셋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셋업은 우리가 펑션을 셋업하고 싶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떤 펑션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 펑션은 t 시간이 걸리는 펑션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t라고 하는 시간이. 그래서 그 펑션에 관련된 파라미터를 우리가 pp로 쓸 거예요. 퍼블릭 파라미터. 그 다음에 이 펑션에다가 이 값을 집어넣어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게 이벨이에요. 네. 그래서 이벨리에이션 하는 거예요. 그래서 pp는 펑션에 관련된 그런 파라미터들이 있는 거고 거기에 인풋 x를 넣어서 계산하는데 저 계산 당연히 t라고 하는 시간이 걸릴 거예요. 무조건. 그렇게 우리가 만들 거예요. 만들 거고 계산 결과뿐만 아니라 뭐가 또 추가적으로 나오냐면 프루프라고 하는 게 나와요. 파이. 프루프는 뭐냐면 이게 진짜 맞게 계산됐는지를 빠르게 계산하는 체크하는 용도의 그런 추가적인 정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배를 하게 되면 실제 펑션을 계산한 값 y랑 그 다음에 이게 맞다라는 걸 나타내는 증명까지 같이 붙어서 나오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베리파이는 뭐냐? x를 입력으로 넣으면 y가 나오는 게 맞다라는 걸 이 푸프를 가지고 빠르게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yes, no를 빠르게 찰 수 있고. 그래서 이런 함수 세 개가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사운드니스, 뭐 컴플리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운드니스 뭐냐면 거짓말을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거짓말을 못한다는 얘기 뭐냐면 자, 베리파이를 통과했어요. 그래서 x를 넣으면 y가 나와요. 그 다음에
x를 넣는데 이번에 y 프라임이 나와요. 그게 그러면 근데 다 증명이 통과해요. 그러면 x를 넣으면 y가 나오고 x를 넣으면 y 프라임 나오면 근데 다 증명이 둘 다 yes면 y랑 y 프라임은 어떻게 돼야 돼요? x를 넣으면 함수니까 무조건 한 값이 나오죠. 다른 x를 넣어도 무조건 한 값이 나오죠. 두 개의 값은 항상 같아야 되겠죠. 그 얘기야. 사운드 인스는 뭐냐면 입력 x를 넣으면 뭔가 아웃풋이 나올 텐데 그 값은 다른 걸로 될 수는 없고 무조건 한 값이다. 라는 게 사운드 인스예요. 그 다음에 시그마 시퀀셜리티는 뭐냐면 이 함수를 돌리는데 시간이 무조건 t라고 하는 스텝이 걸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퀀셜하게. 즉 알고리즘 A는 뭐냐면 뭐 어떤 알고리즘 상관없어요. 무슨 알고리즘 상관없고 공격하는 알고리즘을 쳐봐요. 어드버서리. 공격하는 알고리즘이 어떤 알고리즘이면 P램 알고리즘이 있어요. P램은 뭐냐면 패러럴. 그러니까 병렬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거. 램은 랜덤 액세스 머신이에요. 랜덤 액세스 머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냥 일반적인 머신인데 그게 뭐 수천만 대가 있다고 쳐봐요. 그런 머신을 가지고 저 이벨리에이션을 어떻게든 빠르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벨리에이션을. 그래서 이 머신을 가지고 이 이벨리에이션을 빠르게 해도 빠르게 해서 t보다 더 짧게 빠르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확률이 없다는 거예요. 네글리저블. 그러니까 어떤 알고리즘을 쓰더라도 무조건 t라고 하는 시간이 무조건 걸린다. 그게 개런티 되는 거죠. 그런 알고리즘을 우리가 찾으면 되겠죠. 그걸 가지고 verifiable delay 펑션을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verifiable delay 펑션은 기본적으로 어떤 머신을 쓰더라도 뭐 수천만 대, 수억 대를 쓰더라도 무조건 시간이 t 이상 걸리는. 그렇죠? 베리파이는 빠르게 되는 그런 알고리즘을 verifiable delay 펑션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제 verifiable delay 펑션을 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랜덤을 그냥 다 보내서 해시를 해버리면 그러면 조 같은 경우에는 미리 자기가 계산해가지고 제일 좋은 걸 찾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뭘 할 거냐면 저렇게 안 하고 앞에서는 그냥 해시를 했죠. 그냥 해시를 계산했었어요. 여기서 해시를 그냥 계산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가 자기한테 유리한 랜덤을 계산할 수 있겠죠. 미리 계산해서. 근데 이번에는 이걸 주는데 뭘 할 거냐면 랜덤을 계산하는데 오래 걸리게 만들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해시를 계산을 하는데 이 해시를 계산한 게 그냥 끝이 아니고 여기다가 VDF를 적용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해시 값을 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 그냥 해시라고 했지만 사실 요 랜덤 값을 집어넣어서 뭔가 함수를 돌려요. 근데 이게 오래 걸려요. 엄청 오래 걸려요. 그 얘기는 조가 자기가 미리 계산해 가지고 자기한테 좋은 RZ를 구할 수가 없죠. 시간이 오래 걸려서. 예를 들어서 조는 앨리스와 조는 전부 저 랜덤 값을 하루 안에 다 내야 된다고 쳐봐요. 근데 VDF를 돌리는데 일주일이 걸려요. 그러면 조 입장에서는 앨리스 값이 오늘 앨리스 밥 다 나왔는데 그 중에서 자기한테 제일 유리하게 되는 RZ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없죠. 시간이 모자라서. 그래서 오래 걸리게 만드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이게 오래 걸리면 일주일이 걸리면 일주일 뒤에 이제 랜덤이 나오는 거죠. 그 값과 증명이 같이 나오는 거죠. 또 누구든 한 명이 일주일 걸려서 계산하고 나면 그래서 이 값이 요거다라고 알리면 모든 사람들은 다 확인을 금방 해볼 수 있어요. 여기는 저 프루프 가지고 입력을 넣으면 이 출력이 나오는 걸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조 입장에서는 어쨌든 속일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앨리스라는 조까지 다 값을 내놓은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한참을 기다려야지 랜덤 값이 얼마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알고리즘이죠. 그래서 이거 복권도 쓰면 되겠죠. 블록체인에서. 자기가 뭔가 복권을 사고 복권에 우리 번호 적잖아요. 그렇죠? 그 번호 종목을 블록체인에 다 적어놔요. 그 다음에 그 적은 번호를 전부 다 모아가지고 해시를 내서 그걸 당첨자라면은
나한테 가장 좋은 번호가 뭔지 알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패시한 값에 대해서 VDF를 적용해.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리고. 그러면 일주일 동안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 이미 적었고, 그 다음에 더 이상 복권 안 팔고. 그러면 그 다음 나오는 건 우리가 랜덤 매생하게 되겠죠. 똑같이. 공개를 못하니까. 음. 뭐 아웃풋은 당연히 하나밖에 없고, 시간은 무조건 T 스텝이 무조건 걸리게 돼 있고, VDF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커미티가 있으면 여기에 VTF를 비컨을 써가지고 랜덤을 뽑아가지고 물론 시간이 좀 걸리는 게 문제겠죠. 근데 자기가 미리 못 해보니까 오케이. 그래서 커미티를 다시 구성하고 블럭을 만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VDF라는 게 있으면 된다고 그랬죠. 문제 이제 VDF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이슈인 거죠. 뭐 VDF를 나온 지 이렇게 오래 안 됐어요. 이게 VDF가 나온 게 2019년도 이후니까 한 3년? 3년 정도 됐다. 3, 4년 정도 됐다고 보면 돼요. 어떻게 만드는지 이제 원오브 댐이 RSA 스킴을 사용을 해서 일종의 RSA 스킴을 사용해서 만들었어요. 자, RSA 배운 적 있죠? 네, RSA 기억날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겠지만 P랑 Q를 랜덤하게 꽂죠. 랜덤을 꽂고 이거를 곱한 거를 우리가 N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N을 모듈러스 N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 PQ는 그냥 지워버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N만 있어요. N만 있고 그 다음에 N을 보고 PQ로 가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N만 주었을 때 PQ로 가는 건 어렵죠. 그게 이제 인수분해의 어려운 점이죠. 그래서 팩토링 프로블럼이고 팩토링은 어렵다라고 우리가 그냥 생각하고 있죠. 물론 그걸 깨는 알고에 넣으면 지금 만든 건 다 깨지는 거죠. RS도 깨지고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파이 N이라고 하는 거 기억나요? G에 이건 경우죠. 어떤 숫자에 모두 P G의 P-1승의 모두 P가 얼마였어요? 기억나요? 1이었죠? 네. 페르마 숫자예요. 그 다음에 P가 프라임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숫자면 일반적인 숫자면 여기 얼마야 돼요? 여기가 파이 n이었죠. 파이 n은 뭐냐면 PPN 같은 경우에는 파이 n은 얼마였어요? P 빼기 1, P 빼기 1이었죠.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모두 n 중에서 그러니까 모두 n이라고 하는 건 1부터 1, 2, 3, 4 해가지고 n-1 이걸 우리가 G n이라고 쓸 텐데 이 중에서 곱하기에 대한 여건이 있는 애들 모두 n에 대해서 곱하기에 대한 여건이 있는 애들은 이제 G n 스타라고 할 텐데 어떤 거냐면 여건이 있으려면 n이랑 서로 써야 되겠죠. n이랑 서로 써. n이랑 서로 써라는 얘기는 n이 지금 p랑 q니까 p의 배수도 안 되고 q의 배수도 아닙니다. n-1개 중에서 p의 배수도 아니고 q의 배수도 아닌 거죠. n-1개 중에서 p의 배수가 몇 개예요? p의 배수는 1/1이고 p의 배수는 q의 배수는 p 빼기 1이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얼마죠? n 빼기 q 빼기 p 플러스 1이죠. 그렇죠? 근데 n이 지금 p 타임스 q잖아요. 이거를 하면은
P 빼기 1, P 빼기 1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하튼 파이 n은 P 빼기 1, P 빼기 1이고 근데 문제는 PQ를 모르면 얘를 모르겠죠. 그래서 문제는 요 파이 n이 얼마인지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 이런 파이 n을 모르는 걸 우리가 그룹 오브 언넌 오더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언넌 오더. 언넌 오더라고 얘기하고 만드는 거는 RSA도 있고 사실 뭐 다른 그룹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고 어쨌든 이런 걸 모르는 지수 어떤 숫자 어때 이게 뭔지 모르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언넌 오더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뭘 계산할 거냐면 G는 어떤 숫자죠? 모든 거 2의 T승을 계산하면 쳐요. G의 이승은 어떻게 계산해요? G 곱하기 G 하면 되죠. G의 2의 이승은 G의 2승 곱하기 G의 2승 하면 되겠죠. G의 2의 3승은 G의 2의 2승 곱하기 G의 2의 2승. 그렇죠? G의 2의 2승 곱하기 G의 2의 2승. 그래서 이거 더하기 전에 두 개. 그러니까 G의 2 곱하기 2의 2승이니까 G의 2의 3승. 이렇게 된 거죠. G의 2의 4승은 얘 곱하기 2. 그러니까 이걸 제곱. 이걸 제곱은 얼마예요? G의 2의 2의 3승이니까 G의 2의. 그래서 G의 2의 T승을 계산하려면 이거는 G의 2의 T-1승의 제곱을 계산해야 되죠. 그러니까 얘는 곱하기를 몇 번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제곱을 몇 번 해야지 이걸 계산할 수 있어요. G를 가지고 몇 번을 계산을 하면 얘를 계산할 수 있어요. T번 계속 제곱해야 되겠죠. 나온 거에 대해서 또 제곱하고 나온 거에 대해서 또 제곱하고. 그래서 G의 2의 T승을 계산하려면 무조건 T번 계산해야 돼요. 이해되죠? 왜냐면 G의 2의 T번을 계산하려면 요거 T번 계속 제곱을 해야 돼요. 그럼 얘는 병렬화가 안 돼요. 앞에 거 나온 결과를 제곱하는 거예요. 또 앞에 나온 걸 나온 것 때문에 무조건 그냥 순서적으로 T번을 계산해야 돼요. 만약에 이 파이 n이 알려져 있으면 그러면 T번 안 해도 돼요. 훨씬 빠르게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파이 n이 알려져 있으면 G의 2의 T승 모델은 G의 2의 T승 모드 지수승 쪽에 파이 n 모델이랑 동일하죠. 왜냐하면 G의 파이 n은 어차피 1이니까. 지수승 쪽에서 요거 파이 n에 뭐 몇 승 붙은 건 다 1에 몇 승이기 때문에 없어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지수승 쪽에 모두 파이 n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모두 파이 n을 안다면 이걸 계산할 수 있죠. 이건 금방 계산할 수 있어요. 이거 계산하고 나면 이 값은 작은 값이 되죠. 이 값은. 기껏 해야지 뭐 n보다 작은 값일 거 아니에요. n이 한 2000비트 되죠. 2000비트쯤 되면은 한 2000번, 뭐 4000번 정도 제곱하면 계산할 수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t가 예를 들어서 뭐 10만이다. 그럼 10만 번을 계산해야 되는 거죠. 파이를 안다면 우리가 4000번 만에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진짜 계산하면서 10만 번 계산 안 해도 되는 거죠. 보시면 금방 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파이를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t를 여러 번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일단 딜레이 펑션은 되죠. 시간이 진짜 t번 계산해야지 어떤 한 값이 나오니까 딜레이 펑션이고 베리파이어블은 아직 몰라요. 어떻게 이게 맞게 됐는지를 확인하는 건 아직 없죠. 먼저 뒤에서 볼 거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아웃풋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아웃풋은 G 대신에 이 부분을 우리가 바꿀 거예요. G를. 뭐 예를 들어 해시 어떤 X, 2의 T승. X를 주어지면 여기 해시한 다음에 2의 T승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일종의 딜레이 펑션인 거죠. 2의 T승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저 값은 x가 정해지면 무조건 한 값이겠죠. 다른 값은 되지 않겠죠. 그래서 펑션이에요. 이제 문제는 딜레이 펑션은 됐는데 베리파이블은 아직 없죠. 베리파이블. 그래서 이거 뒤에 좀 나오니까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hx의 이 t를 계산한 다음에 그게 이제 출력이 y고 저기에 이제 베리파이 할 수 있는 증명까지 붙여가지고 밥한테 보내면 다른 사람 보내면 밥은 x, y, 파이에 대해서 뭔가 베리파이는 알고리즘을 돌려가지고 맞는지 확인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럼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는 알 수 있는 건데 베리파이 할 때 걸리는 시간은 실제 t번 걸리지 않고 보다 훨씬 짧은 시간, 로그 t 시간에 끝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바이 같은 경우에는 y가 hx의 2의 t승이라는 저 관계식이란 걸 t번 계산하지 않고 금방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뒤에서 볼게요. 나중에 볼 거고 저거는.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블록체인을 보면 프로토콜 같은 걸 바꾸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 블록의 사이즈를 바꾼다든지 뭔가 새로운 알고리즘을 추가한다든지 뭐 프로토콜 좀 바뀔 수 있을 거예요. 뭐 새로운 트랜지션 타입을 추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뀔 텐데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죠. 뭐 비트코인하고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에 보면 블록의 사이즈가 바뀐 거예요. 블록의 사이즈를 비트코인 캐시가 좀 더 키운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합의를 해야 될 텐데 이제 바뀌는 방법이 두 가지 있어. 하드 포크가 있고 소프트 포크가 있어요. 하드 포크는 진짜 이전과 호환이 안 되면 하드 포크, 이전과 호환이 되면 소프트 포크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드 포크인 경우에는 1점, 2점 나눠지면 2.0은 무조건 2.0에서만 합의가 되고 1.0에 있는 사람들은 2.0을 폼에서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아예 유효한 트랜잭션을 생각지 못해서 아예 안 남기는 거죠. 그래서 그냥 따로따로 커져요. 소프트웨어 포크 같은 경우에는 2.0이 1.0에 호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도 유효한 1.0 트랜잭션이에요. 그래서 원래 2.0에 계속 당기고 당연히 담기는 거고 1.0 같은 경우도 1.0 블록들이 계속 담길 수 있는 거고 이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충분히 되면 2.0을 담는 마이너들이 많아지면 그 사람들은 계속 2.0만 담겠죠. 그렇죠? 2.0만 계속 담으니까 1.0은 안 담길 거고 1.0은 1.0 하는 애들만 붙일 수 있을 거고 2.0은 무조건 2.0 쪽으로 만들고 그래서 저쪽이 다 길어지니까 전부 다 저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드 포크, 소프트 포크가 있고 하드 포크가 훨씬 더 간단하죠. 보통 하드 포크 할 때는 이제 우리가 다음에 언제 하드 포크 할 테니까 한참 동안은 우리가 마이닝 하지 말자 이렇게 합의를 해요. 그래서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지금부터 이제 하드 포크 시작하면 새로운 알고리즘으로 다 동일하게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야지 이제 포크가 안 생기니까. 실제로 포크가 생기면 이전 거도 그대로 가고 새로 만든 것도 가지면 이제 이전 거 트랜잭션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주기적으로 거의 주기에 가깝지 그리고 버전업을 계속하죠. 새로운 뭐 컨센서스 알고리즘, 새로운 트랜잭션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주기적으로 하드 포크를 해요. 그래서 이름도 바꾸고. 소프트 포크도 있고. 그래서 뭐 그 얘가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 얘기도 있었고 뭐 옵션 이런 거 있죠. 블록을 키우면 좋겠다. 너무 담기는 프로젝트 적으니까 좀 키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반대하는 진영에서는 키우면 네트워크의 딜레이도 커지고 뭐 안 좋으니까 키우지 말자는 쪽도 있고 커져야지 트랜잭션을 더 많이 담으니까 커진 게 좋다. 갈라져서 지금까지 갈라져 있죠.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는.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도 사실 갈라져 있어요. 하드포크 돼서 나가버렸죠. 뭐냐면 그 이더리움 쪽에서 이게 갈라진 게 2016년도에
다오가 있었어요. 디센트럴라이즈 오토노머스 오거니제이션. 거기에서 이제 돈을 투자를 막 받아가지고 뭔가 하려고 했었는데 그 돈이 탈취된, 그러니까 해킹을 당했어요. 해킹 당한 다음에 이더리움 쪽에서는 이제 해킹을 당했으니까 다시 복구하자. 그러니까 탈취당해 전으로 돌아가자. 한 게 이더리움이고, 이더리움 클래식은 해킹 당했어도 그냥 우린 그대로 가자. 하는 게 이더리움 클래식이죠.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은 그래서 어쨌든 이더리움 탈취당하기 전으로 돌아간 게 지금 메인이에요. 지금 메인이고 이더리움 클래식도 그냥 돌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VDF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아까 보면 딜레이는 무조건 보장됐죠. T 스텝이 걸린다는 거. 근데 베리파이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게 이슈예요. 지금 보면 계산은 이렇게 돼요. x의 2의 t승, 그럼 y. 그러니까 이건 계산하려면 t번 계산해야 되죠. 제곱을 t번 해야 돼요. 그러면 앨리스가 이제 계산을 해요. 자기가 계산해서 y를 줘요. 출력이 이거다. 라고 주면 답이 뭘 주냐면 어떤 랜덤한 값을 뽑아가지고 줘요. L이라고 하는 값을 줘요. L이라는 값을 주고 그러면 앨리스가 뭘 계산하냐면 요걸 계산해요. 네. 중요한 건 이제 2의 t승이거든요. 2의 t승. 이거에 대해서 얘를 L로 나눠요. L로 나누면 못과 나머지 생기겠죠. 2의 t라고 하는 숫자를 L로 나누면 못과 나머지 생기겠죠. 그래서 2의 t를 L로 나눈 못과 나머지가 생길 거예요. 이건 맞죠? 이거 계산은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2의 t승은 오래 걸릴까요?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G의 2의 t승은 t번 계산해야 되죠. 그냥 2의 t승은 뭐 상관없어요. 오래 걸려서 상관없어요. 사실은 빠르지만 어쨌든 이거는 베리파이 할 건 아니니까 프로브 할 거는 상관없어요. 또 이렇게 계산을 해요. 앨리스가. 그러면 R 값은 어디에서 어디 사이에요? 나머지니까 얘는 0에서 L 사이겠죠. 그건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앨리스가 뭘 계산하냐면 원래는 이제 x의 2의 t승이 y다. 이걸 이제 보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앨리스가 x의 q승을 계산했습니다. q승. 계산해 주면 그러면 답이 어떻게 계산하냐면 다른 거에 대해서 앨리스는 답은 여하튼 요 R 값은 알아야 되거든요. 자기가. 그래서 뭘 계산하냐면 2의 t승을 모두 L을 하면 뭐가 나와요? R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 계산은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저 로그 t만 만에 할 수 있어요. t라고 하는 게 10만이면 10만이라고 하면 비트로 따지면 로그 10만이죠. 비트 숫자로 따지면. 지수승은 이 숫자의 이진수 표현한 그 숫자만큼만 제곱을 하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 이게 빗 1, 0, 0, 0, 1, 0, 0, 0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거 이진수로 이렇게 되면 비트로 보면 얘는 한 번, 두 번, 세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 이를 6번 계속 제곱 하면은 일정 만들어지죠. 그래서 실제로 요거 계산하는 건 금방 할 수 있어요. 로고 T보만에 할 수 있어요. 여하튼 이걸 계산해서 R 값을 구하요. 답이. 그 다음에 X의 Q승을 받았죠. X의 Q승을 받았어요. 그럼 X의 Q승에 대해서 답이 L승을 해요. L은 자기가 만든 거니까 L승을 하고 그 다음에
x에다가 r승을 해. r승은 작은 값이죠. L보다 작은 값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L은 예를 들어서 128비트 이런 거예요. 작은 숫자입니다. 이거 계산한 다음에 이 값이 y랑 같은지 체크해.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얘가 x의 q, l 더하기 r이죠. 근데 이게 얼마예요? 요거였죠? 얘는 x의 그래서 프루프가 맞는 거였으면 그럼 y가 맞는 거겠죠? 지금 시스템만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항상 이런 프로토콜에서는 가짜로 앨리스가 자기가 계산 안 해놓고 이상한 걸로 해서 주고 증명만 저게 통과되도록 만들어서 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되도록.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실제로 XQ를 안 주고 그냥 아무거나 줘요. 아무렇게 막 주는데 뭔가 이렇게 딱 주면 그러면 어쨌든 밥은 뭘 할 거냐면 파이에다가 다른 말 L승을 한 다음에 XQ에 R 한 게 Y인지 체크해 보겠죠. 그렇죠? 이거 체크해 보잖아요. 무조건 이거 통과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통과하려면 그런 파이 값을 프로버가 찾아야 되는 거죠. 찾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프로버랑 Y를 주고 나서 얘가 L을 주면 이게 만족되는 파일을 찾아주면 돼요. 무조건. 그러면 끝이에요. 그러면 이런 파일을 찾으려면 어떻게 되겠냐면 또 정리해보면 파이엘 L은 XR 이렇게 됐죠. 나눗셈을 한 거예요. XR로 보는데요. 그 다음에 그럼 파일을 찾으면 되죠. 파일은 뭐예요? XR 분의 Y. 이거 그냥 계산할 수 있는 값이죠. 그것도 숫자로. 그 다음에 여기에 몇 승을 하면 돼요? A분의 1승을 하면 되죠. 그렇죠? 문제는 어떤 숫자가 있는데 이제 여기 지수 파트가 뭔지 그 모드 파일 n이 뭔지 몰라요. 모르는 상태에서 L분의 L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미 L에 대해서 어떤 숫자, 아무렇게나 이 숫자도 사실은 프로버가 뽑는 건데 프로버가 뽑아서 뭔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L분으로 계산하기 어렵지만 얘를 잘 뽑아가지고 얘가 뭐 어떤 숫자에 뭐 L승이 되는 걸로 잘 만들었어요. 프로버가. 그러면 G L승이고 이거에 L분의 X이니까 내가 G를 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프로버가 G를 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시 얘기하면 파이라고 하는 거 증명을 줘야 되는데 이게 어떤 숫자에 L분의 1승을 줘야 돼요. 근데 어떤 임의 숫자에 대해서 L분의 1승을 구하는 건 원래 어려워요. 안 돼요. RS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안 할 거고 프로버는 이렇게 못하니까 이 안에 있는 값이 어떤 숫자에 L승이 되는 숫자를 처음부터 뽑아가지고 그런 다음에 L분의 1을 달라고 그러면 원래 뽑은 숫자가 G의 L승이었고 G는 알고 있었던 거니까 G를 주면 되겠죠. L분의 1은 못 구하겠지만 G의 L승으로 뽑았으면 G를 주면 되니까 이렇게만 뽑을 수 있으면 될 텐데 문제는 L이 뭐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뭘 준비했냐면 가능한 L을 다 만들어서 생각해서 넣어놔야 돼요. 근데 너무 많죠, L이 2에 128승 이렇게 되니까 너무 많으니까 준비를 못해요. 그래서 프로그램 입장에서 이렇게 치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은 진짜 맞는 파일 아까 얘기했던 X의 Q승 외에는 이 식을 만족하는 다른 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게 요 VDF의 시큐리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기 보다시피 저런 파일을 찾으면 되는데 그냥 L분의 1승을 어떤 숫자의 L분의 1승 찾는 건 원래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잘 찾아가지고 그 숫자가 뭐의 L승 꼴이면 지워져가지고 속에 있는 값을 뽑아내면 되는데 문제는 L이 뭐가 될지 모르니까 미리 준비를 못해서
그래서 저렇게 지탱할 수가 없다. 그게 이제 위스롭스키 18, 19, 1 하케는 19년도에 나왔던 거고 이프린트 18년도에 나왔던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정도가 VDF로 쓰이고 있는 실제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뭐 나온 지 이렇게 얼마 안 됐죠. 자, 그래서 오늘은 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컨센서스 알고리즘 세 가지를 다 배웠고 아마 내용이 쉽지는 않겠죠. 그럴 것 같고 네, 여기까지 하고